더는 물러날 곳이 없는 피난민들의 마지막 대피소. 한반도의 끝, 부산. 100만 명의 절망과 울음, 국가의 희망이 어지럽게 섞여 있던 그날. 슬픈 명예, 피란 수도를 짊어진 부산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부산부터 함경북도 옹성까지 있는 1192km의 국도. 부산은 한반도의 등뼈 7번 국도가 시작되는 곳이다. 부산의 옛 시청 사거리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7번 국도 시점 표시판이 서 있습니다. 이곳을 시작으로 해서 포항, 삼척 그리고 강릉과 고성을 지나서 북한의 원산, 더 멀리 연해주까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길의 시점이자 종점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남침. 전쟁을 단단히 준비해온 북한의 공세에 남한은 속수무책으로 밀려나기 시작했고, 1950년 8월 18일 이승만 정부는 결국 부산을 피란 수도로 결정한다. 그 당시에 이제 피난 수도로서 낙점된 곳은 바로 이곳 부산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산은 구한 말에 가장 먼저 개항된 곳 중에 한 곳이다 보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항구 시설이 잘 마련이 되어 있었고요. 또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미군이 일본에 주둔을 하게 되는데, 그 미군이 한반도로 연합군의 자격으로 진군에 들어올 때 말 그대로 상륙하기에 가장 좋은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부산은 최후의 보루이자 반드시 지켜내야 할 그런 곳이었던 거죠. 피난 수도로서 그런 이유로 낙점이 되게 됐던 겁니다. 급하게 차려진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1023일 동안 이곳은 전시 비상 업무를 수행하고 남한의 이념과 국민을 지키는 피란 수도 역할을 소화해야 했다. 지금이야 뭐 관청이라고 하면 이제 대민 서비스의 공간이잖아요. 하지만 일제 강점기 때의 관청 혹은 도청이라는 공간은 말 그대로 지배자의 어떤 공간이다 보니까 여기를 찾아오는 이들에게 일종의 뭐랄까 권위주의적으로 혹은 위압적으로 보이는 것을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설계자의 의도가. 그래서 멀리에서 이 건물을 보시면 완벽한 좌우 대칭으로 지었어요. 상당히 질서가 느껴지면서 동시에 권위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효과를 노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26년 지어진 2층의 목조 건물. 이곳은 경상남도 도지사 관사로 쓰이다가 부산이 임시수도로 결정되며 이승만 대통령의 관저로 사용된 곳이다. 이곳은 임시수도기념관으로 현재 쓰이고 있는 곳인데요. 아까 이제 우리가 갔었던 임시수도 청사에서 뭐 직선거리로 한 100m가 채 되지 않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당시에는 경남도지사 관사로 쓰였던 곳이고요. 6.25 전쟁 당시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머물던 말 그대로 대통령 관저로 이용이 됐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당히 고풍적이면서도 이색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일제 때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보면 붉은 벽돌을 쌓아서 만든 조적조 건물인데요. 그런 것도 좀 이색적일 수가 있겠고, 또 창문을 유리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건물의 처마가 길이가 상당히 짧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시대의 근대기, 일제 강점기의 어떤 건축 양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축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관 임명식, 사령관 이임식 등 주요 행사도 진행했던 대통령의 관저. 현재는 이승만 대통령의 유품을 비롯해 한국전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전시 중이다. 매일이 긴박했던 임시수도 당시의 흔적들. 잘 보존된 기록을 통해 이곳에서의 치열함을 조금은 느낄 수 있다. 단정한 건물 외관만큼 깔끔하게 정돈된 일본식 정원 또한 인상적이다. 카이스카 향나무를 비롯해서 정말 일제 때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이쪽 보시면 뭐 6.25 전쟁 당시에 이 부산의 모습들, 풍경들을 사진으로도 이렇게 전시를 해놔서 그냥 이 기념관만 돌아봐도 아, 1950년대에 부산은 이런 곳이었구나. 이런 걸 이해하는데 정말 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임시수도 기념관에서는 피란 수도 당시 부산 사람들의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다. 30만 명 남짓이었던 부산의 인구가 순식간에 3배가 된 상황. 물자 보급부터 거주 환경까지 모든 것이 턱없이 부족했다. 전선이잖아요. 전선. 그걸 활용해서 만든 가방이에요. 그 당시에 물자가 다 부족하니까 이렇게 삐삐선 장바구니라고 써 있는데, 삐삐선은 이제 말 그대로 폴리프로필렌, 그러니까 전선으로 만들었다라는 건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정말 절박했던 상황이 쭉 이어졌던 거죠. 당장의 끼니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피난민들이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다. 미래를 살아야 할 아이들의 교육이다. 야, 군용 천막을 그냥 그대로 이용해서 이렇게 전시 학교를 만들기도 했고, 그대로 재현을 해뒀네요. 배움만이 살 길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교육을 놓지 않았던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한순간도 희망을 놓지 않았다. 가르칠 사람이 많이 없고 학교도 부족했지만, 이렇게 뭐 뒤에 보이는 것처럼 군용 천막으로 임시 막사를 학교를 지어놓고 여기서 학생들을 가르친 겁니다. 정말 모든 것이 파괴되는 그 전쟁의 와중에도 교육열은 단 한시도 쉬지 않았다는 거, 교육에 대한 어떤 우리들의 의지는 멈추지 않았다는 거,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정전협정 이후에 지금의 대한민국의 경제 또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피난민의 부족했던 집. 새 집을 지을 자재도 마땅치 않자 피난민들은 낡은 판자를 세우고 덮어 서로에게 기대 사는 마을을 만들어냈다. 곳곳에 부산의 언덕을 점령한 판자촌이다. 야, 정말 뭐 미로처럼 길들이 그냥 빼곡하게 나져 있구나. 사이사이 집들이 다 있고. 아무런 준비 없이 낯선 땅으로 도망친 사람들. 더는 물러날 곳이 없었기에 어떻게든 부산에 정착해야만 했다. 한 집의 지붕이 그 다른 집에 이제 축대가 되는 거고, 그 집의 지붕은 또 다른 집의 축대가 되고, 말 그대로 정말 계단처럼 동네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인들이 오면 상당히 인상적이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지난 1950년대 그 절박했던 상황을 또 거꾸로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사의 현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가파른 언덕에 겨우 마련한 임시 거처. 한참을 올라야 하지만 경사진 계단과 좁은 골목도 피난민들에겐 소중한 새 터전이었다. 보시면 여기 아마 이 집안의 문장이었겠죠? 집안의 문장, 그 꽃 모양이 그대로 새겨져 있고, 워낙에 풍화가 심해서 얘는 읽을 수가 없지만 얘는 비석이에요, 그죠? 글자가 새겨져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시멘트가 좀 덧대어져 있어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명치, 즉 메이지 42년에 사망한 사람의 이제 묘비석인데요. 메이지 42년이면 서기로 표현하면 1909년이거든요. 즉 일제강점기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묘비석인데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광복 후 도망간 일본인들의 공동묘지 위에 집을 지은 피난민들. 버려진 비석을 엎어 계단으로 담장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공동묘지였던 곳이 어떻게 이렇게 마을로 변했을까? 사실은 그 6.25 전쟁 당시에 그 절박했던 상황을 이해한다면, 아, 정말 묘지에서라도 사람들이 거주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또 이해를 하게 되죠. 그만큼 전쟁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를 정말
극악한 차원으로까지 내몰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생의 의지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이 아닐까 싶어요. 부산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국제시장. 야, 관광객들이 뭐 반드시 일본에서 들리는 곳이다. 파스 같은 것도 많은 것 같고요. 없는 게 없네요, 정말. 양쪽으로 다. 야. 없는 물건이 없고 가리지 않고 흥정한다는 뜻의 돛대기 시장. 부산의 돛대기 시장은 몰려온 피난민들이 장사를 시작하면서 국제시장이라고 불리게 됐다. 뭐 통조림 같은 거, 양주 같은 거 그런 거 팔고 그러셨다 이야기 들었지. 먹고 살 게 이제 없으니까 그런 거 이제 해가지고 새벽에 가가지고 이제 그것도 이제 물건이 옛날 치면은 뭐 정확하게 코스를 밟아가지고 물건을 판 건 아니겠지. 그래서 깡통 시장이고 깡통 옛날 그래 유래가 그래 됐는 것 같더라고. 피난민들의 생계를 책임졌던 국제시장. 시장에서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며 피난민들은 위로도 삶의 의욕도 충전했다. 사실 뭐 한국 현대사와 때려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데요. 6.25 전쟁 와중에 그리고 정전협정 이후에 미군 부대에서 말 그대로 뒷구멍으로 흘러나오는 물품들, 또 국제적으로 원조를 받아온 물품들이 이 일대에서 많이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미국을 비롯해 일본, 뭐 전 세계에 없는 나라 없다. 더는 물러날 곳 없는 피난민들의 마지막 정착지 부산. 그들의 간절함을 외면할 수 없었는지 1023일 동안 숨을 고른 부산은 반격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낙동강 방어선을 18일 동안 지켜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것이다. 반격의 골든타임을 만들어낸 1등 공신은 미8군 사령부의 사령관 워커 장군. 워커 장군의 지휘본부 역시 부산에 있다. (6.25) 전쟁 당시에 낙동강 방어선을 흔히 이제 워커 라인이라 했는데요. 그 당시 미8군 사령관의 성이 바로 이 워커였었습니다. 그 사령관이 머물면서 작전 지휘를 했던 곳이 바로 이 워커 하우스인데요. 워커 장군은 메가더 장군에 비해서는 좀 덜 알려져 있지만 6.25 전쟁 당시에 많은 또 공을 세운 장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이 한반도에 진주에 올 때 가장 먼저 온 지휘자 중에 한 분이었고요. 또 낙동강 방어선을 끝내 18일간 사수하면서 인천 상륙작전을 위한 시간을 벌었던 그런 장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모들과 부산에 있는 지휘본부에서 피난민들의 고통을 직접 보았을 워커 장군. 그 처절함을 대변하듯이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는 각오로 최후의 방어선을 사수했다. 그리고 마침내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전달했다. 하지만 이미 부산을 새로운 고향으로 삼은 사람들. 이곳에 영영 정착한 피난민들의 땀과 삶으로 지금의 부산을 만들어냈다. 부산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6.25 전쟁 당시에 많은 피난민들을 받아주었고 동시에 국군이 힘을 비축할 수 있도록 도와준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한 곳이 부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동시에 유엔군을 비롯한 우리의 전쟁의 전세를 바꿔낼 수 있었던 일종의 새로운 교두보 역할을 한 곳이 부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아가 전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원동력이 되었던 교육의 힘을 비축할 수 있었고 또 준비할 수 있었던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 곳, 그것이 바로 부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는 물러날 곳 없었던 피난민의 안식처와 유엔군의 반전기지가 돼준 부산. 궁지에 내몰려 찾게 된 곳이지만 부산은 대한민국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실어준 곳이다.